시장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아침에 뉴욕 시장도 반등을 꽤 했고 우리 시장도 그 여파가 그대로 좀 영향이 좀 오고 있고 뭐 얘네 뭐가 증시 체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탄탄하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뭐 글로벌 증시 자체가 미국 증시 자체가 조금 더 달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역력하죠. 그 이면에는 뭐 AI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서 또 뒤에서 밀어주는 힘은 역시 연준이죠. 연준이 치어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밸류에이션이 높은 AI 관련주, 네. 빅테크 관련주들이 사실은 뭐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수혜를 받는데 지금은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네. 밸류에이션이 높은데 금리가 낮아지면 네. 앞으로 이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이 훨씬 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논리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빅테크들은 가진 게 돈밖에 없죠. 단지 흠이라면 많이 올랐다는 거, 또 밸류에이션이 네. 높다는 거, 즉 PR이 높다는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연준이 지금 뭐 어쨌든 뭐 2차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내년 중반까지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연말까지는? 사이클이 예. 내년 중반까지요. 내년 중반까지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주식시장을 계속 조금 상승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우리 뭐 흔한 말로 뭐 무슨 실적 장세, 유동성 장세 그러는데 확실히 유동성 장세인 거는 분명한 거군요. 적어도. 네, 맞습니다.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죠. 전 세계가 뭐 팬데믹 이후에 돈을 많이 풀었는데 고점 대비 사실 조금 줄었습니다. 뭐 연준도 QT를 하고 양적 긴축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뭐 G10 그러니까 10개 중앙은행들의 자산 매입 규모를 보니까 자산 규모를 보니까 중앙은행들의 자산 규모가 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돈이 시중으로 그렇죠.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뭐 팬데믹 이후에 뭐 고점 대비로는 줄었습니다만은 2020년 그러니까 팬데믹 시작할 때보다는 아직도 40% 가까이 증가한 상태에서 이 돈들이 뭐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리면 이게 그 시중 자금으로 지금 맴돌지 금리를 인하했다고 해서 갑자기 투자를 안 했던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렇죠. 좀비 기업이 모두 다 살아나고 그리고 뭐 정말 소비를 못할 계층들이 갑자기 소비를 2배로 늘리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돈들이 금융시장, 자본시장에서 계속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게 사실은 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좀 소위 말해서 선진시장이라고 하는 데들은 그 돈들이 그런 흘러넘친 유동성들이 주로 그 금융시장 쪽에서 노는 반면에 우리는 이제 그게 주로 부동산 쪽에서 좀 그렇습니다. 놀아왔던 그래서 이제 집값이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인 거고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대로 주식시장 쪽으로 맞습니다. 투자 쪽으로 유입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은 포텐셜은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 뭐 엉뚱한 대로 지금 많이 돈이 갔기 때문에 엉뚱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더 말씀을 여쭤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서 좀 제목에 자막에 보면 가격 경쟁하듯 에브리싱 랠리 연계된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자막을 좀 뽑기도 했습니다만 에브리싱 랠리 그러니까 온갖 죄다 다 오른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의문점을 갖고 계셨던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저 주식이 오르면 금은 시원찮은 거 아니야? 뭐 또는 주식이 오르면 채권은 가격이 떨어지거나 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상관관계에 있는 이런 투자 상품들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뭐 진짜 다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 오를 수가 있는 건가? 내가 알고 있는 경제학적 상식에 맞춰보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러면서 이게 편한 게 아니라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 좀 계실 것 같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위험자산, 안전자산 뭐 그렇죠. 올라가는 배경이 뭐 각기 다른데요. 잘 아시다시피 뭐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인류의 정말 괄목할 만한 혁신 성장, AI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금이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가 돈을 너무 많이 펑펑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한술 더 떠서 지금 정부가 이제 재정을 계속 지출하고 국가 부채를 늘리는데 이제 겁이 사라졌습니다. 겁이 사라졌다. 전 세계가.
유럽도 지금 국방비 때문에 뭐 재정 지출이 고삐가 풀렸고요. 뭐 독일은 헌법까지 바꾸는 판이잖아요. 네, 독일이 뭐 GDP 대비 지금 국가 부채 비율이 60%지만 프랑스는 거의 120% 그렇죠. 육박하고 프랑스는 있고 높죠. 전 세계가 이제 재정 지출을 늘리고 또 이 재정 지출을 늘리도록 뒤에서 중앙은행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뭐 일드 커브 컨트롤 전략이라든지 국채 금리가 못 올라가도록 혹은 국채를 바이백 해주는 시장에서 되사주는 거죠. 네, 그런 전략, 그런 정책들이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다 이뤄지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신흥국도 덩달아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금값을 상승시키는 건데 이 대목에서 조금 뭐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2013년부터 달러 인덱스 DXY 기준으로 85에서 120까지 갔거든요. 얼마 전까지. 그러면 뭐 한 40% 달러가 강세였잖아요. 그렇게 되면 원래 금값은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금값이 달러 기준으로 3배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1,000불에서 3,000불까지 올라갔고요.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는 4배 올랐습니다. 엔화 기준으로는 5배 가까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와 금값 상승은 반드시 뭐 이렇게 역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라는 것이죠. 과거에 과거라고 하면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 상식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뉴노멀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위험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이 커지면 그만큼 우리가 개인 투자자만 이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기관 투자가 연기금, 국부펀드 예를 들어서 10조 자산이 20조가 됐다 하면 당연히 국채로 해지를 해야 됩니다. 안전자산으로. 그러니까 국채 수요도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금리 그 금리도 떨어지는 거고. 네, 금리가 다 못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적어도 올라가지는 못하는 못하는 계속적인 수요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네. 거기다가 스테이블 코인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추가가 되니 국채 금리는 더 이제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적어도 올라가기는 힘든 상황이 되는 거. 우리 흔히 알면은 그냥 뭔가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고 시장에서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가 올라가니까 뭐 금리도 올라가고 뭐 등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고 생각하던 것들이 지금은 사실은 실제 현실에서는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게 별로 그렇게 없는. 네, 엄밀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재정 투용자 정책 그다음에 통화 정책,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물 경제로 가서 경기를 부양해서 실물 경기가 왁자지껄하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게 자본시장 안에서만 많이 돌기 때문에 사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지금 조금 높지만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뭐 2014년에 세계 경제가 3.6% 성장했나요? 그 이후에 이제 3.3, 3.2, 뭐 지금 내년도 IMF나 OECD 전망이 거의 3.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경제가 거의 이제 팬데믹 지나면서 리오프닝 경제에서 피크아웃하고 지금은 그냥 잔잔한 상태예요. 잔잔한 상태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돈을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있으되 실질적으로는 임금 상승률이 폭등한다든지 그런 거는 또 아니고 뭐 고용 시장이 폭발해서 뭐 이렇게 뭐 인플레이션이 폭주하는 이제 그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가 요즘 시장이 요즘에 그 매크로 지표들이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내용도 좀 있더라고요. 네, 주가가 제일 강할 때는 경제가 그냥 고만고만할 때입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주가가 좀 상투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돈을 무조건 돌려야 되겠군요. 투자를 해야 되는 세상이군요. 어디든 투자를 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뭐 은행 예금이라든가 뭐 적금이라든가 뭐 이렇게 되게 수익률이 낮지만 안전한 쪽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위험자산 쪽으로 지금은 최대한 가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네, 뭐 언제나 그렇지만 지금은 또 앞으로는 투자는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투자 뭐 주식도 뭐 그렇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에브리싱 랠리니까 온갖 거 다 투자해도 사실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나? 네. 라는 근원적인 또 이 의문이 딱 이제 도래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희가 너무 뭐 시장에 바람을 빼거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근본적인 근원적인 의문에 대한 부분은 조금 풀었으면 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좀 우리가 마음을 좀 가져야 될까요? 지금 뭐 우리는 뭐 사실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습니다만 한국 증시는 미국은 거품은 아니지만 비싸고요. 네. 뭐 역으로는 뭐 비싸지만 거품은 아니다 이렇게 안도할 수도 있는데. 하워드 막스도 뭐 그렇게 얘기는 하대요. 그래서 뭐 정말 뭐 미친 장은 아닌 거죠. 가령 S&P 500 PER이 지금 24배인데 네. 지금 10년 평균 17배나 뭐 20년 평균 15배에 비해서는 높고요. 전 세계적으로 1985년 이후에 한 40년간 S&P 500 기준으로 포워드 PER, 12개월 예상이익을 대입한 PER, 주가 수익 비율이 8배에서 28배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평균은 40년간 평균은 17배였고요. 17배. 그러니까 지금 17배에서 많이 벗어난 24배니까 이게 만약에 뭐 지난 고점, 역사적인 고점 S&P 500 뭐 28배까지 간다 해서 뭐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노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28배 이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건 없는 거니까. 네, 다만 결국에는 이제 주가 수익률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배당 수익률과 기업이익 증가율과 플러스 투기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전자 배당 수익률과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합을 우리는 투자 수익이라고 하고요. 존 버글 뱅가드 창업자가 이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머지 투기 수익은 우리가 PER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퍼가 역사적으로 S&P 500이 9배에서 27배 사이에서 움직였다면 이게 평균치, 이 PER은 결국 평균 회귀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 수익이나 배당 수익률은 누적적으로 복리로 계속 올라가지만 PER은 결국에는 평균으로 수렴합니다. 언젠가는. 수렴할 때 이 평균치에서 너무 많이 벗어난 증시일수록 그 비용과 고통이 심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고통을 만들려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블인 줄 알면서도 이 버블이 역대 최고의 버블일 것이다라는 식의 얘기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버블이라는 게 지금 버블이야라고 얘기 나오고 나서도 과거에도 보면 뭐 몇 년 간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버블이 두려워서 지금 발을 빼는 거는 또 적절하지 않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판단을 어떻게 하고 지금 내가 마음이 편안한 걸 어떻게 좀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 내가 편하게 대응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각자 자신들의 철학과 어떤 투자관을 가지고 좀 움직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렇게 돈도 많이 불리고 역대 최고 수준의 이제 그 어떤 그 가치를 향해서 좀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매크로 지표가 말씀하신 대로 썩 나쁘지도 않은 상황인 거고, 근데도 연준은 올해 남은 두 번의 FOMC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언뜻 이것도 사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뭐 지금은 4.25%의 기준금리 상단이라는 것은 이제 중립 수준이라고 보고요. 4.5 내리기 9월달에 내리기 전에는 약간 이제 경기를 옥죄는 수준, 살짝. 지금은 이제 거의 중립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물가 상승률과 실질 경제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제가 판단한 것이고요. 이제 남은 두 번의 올해 FOMC에서 이제 두 번 25bp씩 내릴 것 같은데요. 내리면 이제 3.75가 상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3.75는 이제 살짝 경기 부양적인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3.75에서 일단 연말을 마무리하고 공은 이제 내년으로 넘어갈 텐데, 내년에는 이제 앞으로 4분기에 들어오는 경제 지표, 물가 지표 이제 따라서 이제 반응을 하겠죠, 연준이.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금 뭐 백악관의 입김이 세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들어서 3번 더 인하하지 않을까. 369 이렇게 해서 3.75에서 3.0까지, 3.0까지 내년 9월까지
분기마다 또박또박 한 번씩 베이비 스텝으로 인하해서 이 금리 2차 금리 인하 사이클은 내년 9월에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내년 9월에 한 3개월 전, 뭐 6월 정도까지는 이 강세장이 마무리되겠구나 그러게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시장 금리 뭐 4.0% 언저리의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도 지금 올해 3.75까지 내리는 것을 이미 반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잡히고 그래서 있는 거고요. 4%대 좀 거의 네. 초반까지 떨어진 거군요. 네, 거의 확실하니까 그거를 반영한 거고요. 해를 넘겨서 내년에 3번 더 인하한다 그러면 아마 4%를 깨겠죠.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랠리에 조금 불쏘시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내년 상반기 말씀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건 이제 그 연준의 금리 스케줄 가지고 이렇게 그 측면에서 이렇게 좀 네. 해석을 하시는 거고 반도체 섹터가 지금 어쨌든 대장 섹터고 메가 트렌드 섹터인데 이쪽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보통 보니까 미니멈 내년 상반기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 뭐 이렇게들 대부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막 그 너무 들어가기가 겁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매크로 쪽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섹터적인 부분들이 큰 문제는 없다 쪽으로 보고 생각을 하셔도 시장을 바라보셔도 그리고 또 에브리싱 랠리니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희망적인 생각도 좀 해보면 여튼 전체적으로 내년 상반기 이렇게까지라는 부분에 대한 건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좀 공통적으로 중복되는 그런 시기적인 측면에서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한참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얼마든지 또 얘기를 하겠죠. 기술적 조정도 또 많이 네. 있겠죠. 우리 시장 얘기 조금 더 이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국인들은 지난 5월부터 이제 돌아서서 좀 사다가 한 달 뭐 8월 한 달 잠깐 조금 팔았다가 다시 이제 9월부터 좀 다시 순매수로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들이 어제 오늘 이렇게 사면서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좀 파는 동안에 아직 개인들이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여전히 국내 시장의 수급은 외국인들 중심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이 상태로만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4천 뭐 나아가서는 코스피 5천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거지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국장의 수급이 바뀌고 있다 생각하고요. 바뀐다라는 거는? 그런 이제 뭐 지금 뭐 돈은 뭐 눈이 9개 달렸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주식 시장에 뭔가 먹을 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뭐 자본시장은 지금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그렇죠. 같고요.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 또 배당 증가, 또 네, 투명한 경영 의사 결정 이러한 그것들이 뭐 전체적으로 주주 환원율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예. 기대감, 또 배당 분리 과세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지금 쌓이고 있어서 개인들이 뭐 조금 뭐 수익을 찾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올 거다라는 거고요. 개인들도. 네, 부동산으로 쏠려 있던 자금들도 일부 네네네. 들어오고 또 해외에 나가 있던 뭐 서학개미들도 또 돌아오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실 이머징 MSCI 기준으로 신흥국 증시에서 가장 밸류에이션이 싼 국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여전히요.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코스피 PER 한 11배를 한 14배까지 가는데 같이 동참할 것 같습니다. 14배면 대략 어느 정도라고 합니까? 어, 그게 한 5천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한 4,700 되겠죠. 음. 그래서 여기에 뭐 외국인들만 아니라 개인들 또 기관들 또 국민연금도 사실 해외에 많이 그동안 투자를 비중을 늘려왔는데 내년도부터는 이제 국내 자산 비중을 조금 높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도 지금 시가총액 대비 거의 한 4, 5%를 돌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 추세대로라면 뭐 상당히 시장 유통 물량을 유통 주식수를 줄이는 잠겨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을 소액주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조금 신경을 쓰다 보면 결국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뭐 터무니없는 높은 밸류에이션의 상장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앞서 말씀드린 공급은 줄고 수요는 줄고 공급은
같이 줄고 네. 공급은 늘고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주식 코스피의 국장의 조금 구조적인 수급 개선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성 바뀌어 이럴 일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수급도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그런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따라서 계속해서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이 주식시장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 달리 가도 예를 들면 과거와 같은 투자 방식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 철학들 이런 것들도 좀 이제는 그렇게 변한 거에 따라서 맞게 좀 뭐 이게 선진화됐다라고 하기는 참 표현이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좀 변화가 좀 필요할 수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2010년부터 거의 팬데믹 전 2020년까지 10년간이 이제 박스피였는데 네. 이 박스피는 이제 결국에는 혁신 성장의 부재라든지 중국의 추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박스피에 갇혔는데 이번 뭐 지금부터 일어나는 한 1, 2년간 뭐 네. 길어지면 한 3, 4년간의 이 랠리는 대략 박스피를 뚫고 이제 5천 가까이 가는 장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장세의 의미는 이제 기업 이익이 증가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리레이팅, 네. 밸류에이션이 바뀌어지면서 올라가는 그래서 개념적인 장세이기 때문에 이 장세는 꼭 네. 동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프로그램도 박사님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